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선 캐시 호컬 현직 주지사와 리 젤딘 후보가 지난 25일 열렸던 토론회에서 범죄, 낙태권, 경제 등과 관련해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선거에 출마하는 폴 김 시장 후보가 경쟁 상대인 스테파니 장 공화당 후보를 향해 2020년 선거법 위반 문제는 감춰질 수 없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정치 공작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격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실외 공공장소와 카지노 실내 금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중에서 선별적 입학 제도를 택한 학교가 무려 7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철도 노조가 지난달 마련된 노사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미국 전역이 철도 파업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겪을 우려가 커졌습니다. 북한의 고조되는 핵무기 사용 위협에 바이든 행정부는 핵을 실제로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로 인해 은퇴 후 노후 자금 필요 금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지만 실제 저축액은 떨어져 근로자들의 은퇴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 주지사를 정하는 본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리 젤든 공화당 후보가 호구 주지사를 4% 미만의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25일 열린 토론회에서 특히 범죄, 낙태권, 경제 등과 관련해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는데요.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스펙트럼 뉴스 뉴욕 1에서 방송된 후보 토론회에서 캐시 호컬 현직 뉴욕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 리 젤딘 연방하원 의원이 최근 뉴욕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 낙태권, 경제 등의 주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뉴욕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치안과 관련해 젤딘 후보가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는 호컬 주지사와 극단적인 정책들 덕분에 뉴욕 주민들, 특히 뉴욕시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이 뉴욕을 구할 기회라고 입을 뗐습니다. 이어 보석개혁법의 추가 개정에 반대하는 호컬 주지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에 호컬 주지사는 보석개혁법 개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불법 총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총격 사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엘빈 브래그 맨하탄 검사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젤딘의 발언에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뽑힌 검사장을 끌어내릴 수는 없는 법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전국적인 이슈로 꼽히는 낙태권과 관련해서는 호컬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주지사는 젤딘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낙태권에 반대하는 보건국장을 임명해 주민들의 권리를 앗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젤딘 후보는 전면적인 세금 인하와 일부 맨해튼 거주자를 제외한 뉴욕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울 교통 혼잡료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계획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했고, 호컬 주지사는 중산층을 위해 제정한 세금 환급 프로그램과 최근 마이크론이 업스테이트 뉴욕 시라큐스 인근에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공장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임기 동안 이룩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젤딘 후보 간의 유대 관계를 꼬집어 비판했고, 이에 맞서 젤딘 후보는 호컬 주지사가 직면하고 있는 페이 투 플레이 의혹을 언급하며 반격했습니다. 두 후보는 TV 토론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인 지난 26일에는 거리로 나와 못다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20년 동안 공화당 주지사가 선출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 수가 공화당의 2배임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4% 미만으로 범죄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불안 등 정세에 힘입어 리 젤딘 후보가 선전했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시장 선거에 출마한 폴 김 민주당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다시 불거진 2020년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스테프니 장 공화당 후보의 주장은 사법부와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사는 김 후보에게 관련 질문을 토대로 한 인터뷰를 재차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마한 민주당의 폴 김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쟁 상대인 스테파니 장 공화당 후보를 향해 2020년 선거법 위반 문제는 감춰질 수 없다며 사법부의 조사 결정을 정치 공작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스테파니 장 펠팍시장 공화당 후보는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 과정에서 후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를 도와줬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버겐 카운티 검찰은 필체를 해독하는 포렌식 전문가들의 조사 보고서 등을 검토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올해 4월 펠팍 민주당 위원회는 2년 전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제소했고 이번엔 우편 투표 용지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결국 지난 20일 버겐 카운티 고등법원 앤소니 갈리나 판사가 해당 건을 상급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버겐 카운티 검찰로에 이관을 결정해 본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폴 김 후보는 지난 20일 주 법원이 장 후보에 대해 관련 혐의가 개연성이 있다고 결정해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장 후보는 기소가 가능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법부와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뉴저지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 우편투표 용지 작성 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어떠한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당시 장 후보는 최소 5장의 우편투표 용지에 자신이 작성을 도왔다는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테파니 장 후보는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계획된 정치적 방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고소인이 펠팍타운 행정관인 데이빗 로렌조이며 그는 민주당 위원장이자 폴 김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시니어 아파트에 방문해 투표 동료 및 봉사활동할 당시 그것을 주관한 사람도 아파트를 열어준 사람도 폴 김 후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2022년 4월에 정식 접수돼 8월 4일이 첫 예비신문 심리로 정해졌으나 고소인이 판사에게 증거 서류 제출을 미루며 9월 15일, 10월 20일로 연기돼 결국 시장 선거 2주 전에 보도되게 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고 한 여론 호도 및 정치 공작이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펠팍 시의원인 박재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공화당으로 이적함을 선언했는데 탈당의 이유로 민주당에 의한 일거수일투족과 협박 등 때문이라고 밝혀 또 한 번 펠팍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과 펠팍타운 바로 세우기라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당적을 바꾸는 상황까지 왔다며 스테파니 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본사는 폴 김 후보 측에 시니어 아파트 방문 활동을 주관한 것에 대한 책임과 박재관 시의원이 주장한 민주당의 협박 및 부당 압박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재차 요청했지만 폴 김 후보는 답변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의회에서 실내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법안이 상정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롤 머피 뉴저지 주 하원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산책로, 경마장, 놀이공원, 유적지, 공동묘지 등도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초 $250의 벌금, 2회째는 $500, 3회 이상은 매번 $1,000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또 주 상원에서는 카지노 실내를 금연 장소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대부분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카지노는 예외 사항으로 간주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도 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카지노 업계 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지노 근로자 약 2,500명은 금연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업계는 흡연이 금지될 경우 수익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카지노 실내 흡연이 금지될 경우 수익이 낮아져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6년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며 지난 2018년에는 해변과 공원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는 등 흡연 제한 조치가 이어져 왔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어제부터 공립중학교 입학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뉴욕시 공립학교 중에서 선별적 입학 제도를 택한 학교가 무려 7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교육매체 조크비트가 교육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 중학교 전체 478곳 중 59곳만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신입생 선별 절차를 2023-2024학년도부터 다시 실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2021 학년도 196곳 대비 69.9% 감소한 수치입니다. 앞서 지난 9월 말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학점, 결석 일수 등 기준의 스크린을 통한 공립중학교 입학생 선별 절차를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32개 각 학군장에 위임하면서 1, 2, 3, 7, 8, 11, 12, 13, 14, 15, 16, 19학군 12곳은 스크린을 통한 입학생 선발을 전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를 포함해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25학군과 26학군은 각각 3곳, 5곳이 스크린을 실시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5학군은 29학군과 더불어 유의하게 전체 32개 학군 중 스크린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늘어난 학군입니다. 선별적 입학 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의 의견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다양한 수준의 학교가 유지되면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어 학생들도 효율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스크린을 통한 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립교 교육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크린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흑인, 히스패닉,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은 스크리닝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입학 선별제는 차별적이라며 포괄적 교육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화물철도 노조가 지난달 파업을 앞두고 사측과 극적인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찬반 투표에서 부결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철도 파업 우려로 인한 대규모 공급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철도의 설치, 유지, 보수 등 열차 운행 시스템을 담당하는 노동자 6천여 명을 대표하는 노조 철도 신호인 형제단 BRS는 지난달 마련된 노사 잠정 합의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60.5%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잠정 합의안은 지난달 15일 미국 철도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20여 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마련한 것으로 2024년까지 총 24% 임금 인상과 연간 $1,000의 보너스 지급, 병원 진료를 위한 무급 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마이클 볼드윈 BRS 회장은 투표 결과 발표 이후 이번 투표는 우리 노조 역사상 가장 많은 노조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잠정 합의안이 유급병과 휴가를 누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사 합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2개의 철도 노조가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12개 노조 가운데 6개 노조가 투표를 통해 합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이번 BRS의 투표 결과는 이달 초 2만 3천 명의 노조원이 소속돼 있는 BMWED가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뒤 나온 것으로 두 번째 부결 결과입니다. 이에 BMWED의 투표 결과가 다른 노조에 영향을 미쳐 합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면 철도 노조가 다시 대규모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AP통신은 합의안을 부결시킨 노조들이 11월 19일까지 새로운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파업 위험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화물철도 노조 중에 최대 규모인 스마트와 블레트를 비롯해 남은 노조들은 찬반 투표 결과를 11월 중순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고조하는 핵 위협 가운데 실제로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이라는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또 국제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서술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미국 또는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없다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하며 안보 환경 저하만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몇 달째 예측했으며 여전히 그러하다고 본다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26일 일본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고자 했지만 김정은은 대화에 응할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맺은 7개 조약 동맹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보 역량 강화가 한반도에 추가적인 자산 배치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작업하고 있지만 밝히지 않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올해 들어 꾸준히 제기된 북한 7차 핵실험 전망이 여전한 가운데 공개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언제건 결단에 따라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인들이 은퇴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한 필요한 돈은 최소 125만 달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융 시스템 불안이 사람들의 저축액에 대한 예상치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금융 서비스 업체 노스웨스턴 뮤추얼이 지난 2월 2,3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반면 개개인이 보유한 평균 자금은 1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예상 은퇴 연령은 64세로 지난해 62.6세보다 1.4세 높아졌습니다. 크리스천 미첼 노스웨스턴 뮤추얼 최고 고객 책임자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금융 시스템 불안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은퇴를 위해 얼마나 저축해야 할지에 대한 기대치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람들이 지출과 저축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식, 채권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은퇴할 때 자금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은퇴 시기를 늦출 계획이라고 답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은퇴 시기를 늦추는 이유로 저축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미첼 CCO는 한 가구에 필요한 은퇴 자금은 사는 곳과 생활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르고 은퇴 후 부양할 부모나 자녀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며 125만 달러는 가정에 따라 충분할 수도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뉴욕주 본선거 조기 투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조기 투표 시간은 10월 29일에서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10월 3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10월 1일부터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1월 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11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등으로 일별 시간이 다른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뉴욕주 본선거에서는 연방 상하원의원과 주지사, 주검찰총장, 주감사원장, 뉴욕주 상하원의원을 새롭게 선출하게 됩니다. 뉴욕주 본선거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진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가 총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비용 텍스 크레딧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고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사업체 규모를 확장했거나 직원용 코로나19 물품을 구입한 비용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esd.ny.gov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세액공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뒤 적합할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지만 뉴욕주는 프로그램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세금 보고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말 전에 ESD로부터 공제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와 머세디스 벤츠가 러시아에서 완전히 사업을 철수합니다. 지난 26일 BBC,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포드는 러시아 합작회사 포드 솔러스 지분 49%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포드는 향후 5년 이내 글로벌 상황이 다시 바뀔 것을 고려해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드는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지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포드의 러시아 합작회사 포드 솔러스는 러시아에서 상업용 벤 제조와 판매에 주력해왔습니다. 머세디스 벤츠도 이날 러시아 현지 투자사에 사업을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세디스 벤츠도 지난 3월 현지 공장 생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랄드 빌헬름 머세디스 벤츠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번 철수가 회사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코롤레바 머세디스 벤츠 러시아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 고객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현지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맞아 축하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저렴한 가격의 한국행 항공권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추가 적립, 포토 콘테스트, 경품 퀴즈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벤트 응모 시 추첨을 통해 한국행 항공권, 갤럭시 탭 A8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한국행 특가는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하와이 등 아시아나 미주 노선 항공권 할인 혜택입니다. 11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 사이에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최대 10% 더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포토 콘테스트는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에서 촬영한 인생샷, 음식 사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속 한 장면이 생각나는 여행 사진 등 한국과 관련된 추억이 담겨 있는 사진이면 모두 응모가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혜택 또한 풍성합니다. 해당 기간 내 항공권 구매 후 탑승을 완료한 고객 중 300명 추첨을 통해 추가 마일리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